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2022년 1월의 첫 번째입니다. 네, 위켄드 에디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주일에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조금 더 어떤 부분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리를, 리뷰를 하면서 미처 또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보도가 나간 뒤에 이제 레이티스트 뉴스까지 함께 전해드리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국이라는 가장 그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저 여러분들 제 얼굴은 보지 않으시더라도요 차 드시면서 청소하시면서 쭉 그 정리를 하시는 것은 괜찮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는 못다 전해드린 그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미크론은 지금 무척 중요합니다. 경제, 또 그 밖에 여자 스티브 잡스의 몰락, 이것도 미처 못 전해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의사당 폭동 1주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지금 700명이 기소됐는데 판사들도 깜짝 놀라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9살의 여성이세요. 이분은 펜실베니아주의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그런 짐의 오너인데 다윈 뱅크로프트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의사당 그곳에 갈 때 그런 그 폭동 사건을 일으켜서 기소되고 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없었고 그저 순수하게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밖에서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기회구나. 내가 그의 팬이니까 하고 그의 말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 fight like hell이라고 했죠. 정말 죽도록 싸워라. fight like hell 하면서 그곳으로 의사당으로 행진하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준하려고 하는데 막아라. 행진하고 가서 막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컨스티튜션 애비뉴 쪽으로 쭉 그 걸어가면서 막 대단한 분노가 생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친구와 함께 유리창을 깨부수고 의사당 그곳에 그리고는 다이아나였습니다. 친구가 올라가서 좀 높이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본인이 한 일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친구 다이애나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뚫고 이 포위망을 뚫고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에 들어온 것을 아이들에게 비디오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내가 낸시를 찾았다면 낸시 펠로시를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하원 의장을 찾아서 총으로 쏘려고 그야말로 shoot her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법원 기록입니다. 그랬는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낸시 펠로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날. 그래서 9월 달에 본인이 유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경범죄로 결론이 난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를 판결을 한, 심의를 한 에멧 설리번 판사가 이제 이런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너무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지 good person이, good people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이 사건 자체는 반란이라고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반란이라고 했습니다. 테러, 국내 테러라고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고 좋은 여성이 아이 엄마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비디오로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런데 대부분 기소된 700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이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200명 넘는 분들이 225명입니다. 정확하게. 경관을 폭행을 하고 트럼프 상품을 입고 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트럼프라는 그 분노와 어떤 상대적 민주당 이런 것을 막 그 자극하고 하는 것을
팔아서 돈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빨간색 트럼프 전 대통령 티셔츠, 또 그가 한 구호를 적은 여러 가지 상품, 머그, 모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모두 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 상표권, 또 그 아들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돈을 계속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입고 들고 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9살의 짐 오너인 여성, 스몰 비즈니스 오너, 선생님도 계셨고요. 부동산 에이전트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라는, 그 그룹이라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믿었으면, 이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비겁하고 나는 애국자로서의 의무를 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많은 곳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사진을 올리고 현장에 말하자면 기자처럼 생중계를 하셨던 거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도 내가 뭘 잘못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지나쳤다던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거짓,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web of lies, 거짓말은 항상 거짓에 또 거짓을 낳잖아요. 그물처럼, 우리 웹사이트, 웹망처럼 해서 그런 것들이 web of lies라는 것을 나중에 아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날의 그 일로 5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의 경관들이 다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들으러 갔다가 다친 사람들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무장을 하고 갔다가 숨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빅 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hang Mike Pence, 마이크 펜스 목을 달아라, 처형해버려라 하는 것이 상식이지, common sense지,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게 의사당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공화당에서는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공화당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당 사건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일하게 리스 체니와 또 다른 한 명 정도가 이 의회 조사팀에서 아담 킨징어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협을 했고, 아담 킨징어는 끝내 본인이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서 마지막 자신의 임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리스 체니만 유일하게 딕 체니 아버지 전 부통령과 함께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사건 자체를 기억해야지 된다 하는 그 촛불을 들고 그런 일에 유일하게 공화당으로서는 참석을 한 정치인입니다. 공화당은 지금도 올해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죠. 지금 여러 가지 5개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 지역들이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쿡 리포트라든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85% 이상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장악했을 때 1월 6일 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이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게 공화당의 지금 계획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면 왜 덮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부끄럽고 공화당의 나쁜 일이니까 덮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1월 6일 1년을 맞아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연설 가운데 maybe 이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연설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목에 칼을 댔다, 단도를 들이댔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 연설의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책임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이 찢겨지고 민주당인 연방 하원 의장을 쏘겠다고 하고, 또 자신의 의무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처형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을 일으키고 아수라장이 된 그것을 바로 그 의사당의 그 자리에서, 폭도들이 점거한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라는 이름은 부르지 않았지만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그리고 그 같은 Web of Lies, 거짓의 말들을 듣고 그곳에 가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도 애국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국자는 투표를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는가? 1년쯤 지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잊혀지고, 완전히 잊혀지진 않겠지만 힘이 많이 꺼지고 그의 막강한 영향력이 사라질 것으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테여 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반란 폭동의 책임자라고 말하는 비극적인 연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연설을 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죽지 않는다.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워낙에 화합, 연합 이런 걸 강조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을 바로 쏘아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까지 수십 년의 정치적인 어떤 그 레가시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것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와서는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음을 깨고 나가는 것은, 이게 더 민주주의의 이 길이 더 좋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참고 다독이고 상대를 끌어들이고 하는 포용, 이것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멈출 수 있다. 민주주의를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롭게 진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 이양을 막으려고 한 첫 번째 미국의 전 대통령이다. 그 자리에 없었지만, 폭동을 부린 그 자리에 없었지만 사실은 그의 책임이다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상기시키려는 1월 6일의 의사당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가.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 갈 때까지는 그렇게 평범하게 갔다 하더라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와, 그 군중 심리야. 미리 준비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프라우드 보이즈 같은 그런 이제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들, 너무 많은 준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도 준비했지만 준비물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평범한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그 광풍에 휩싸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당 폭동 사건 1주년 연설이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 이름을 쓴 것은 이름 자체를 쓰지는 않았지만 정치 극장이다.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57%가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고 했습니다. 공화당의 반, 민주당은 정말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고요.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세계의 탑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돼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져가고 있다. 미국은 그야말로 깊은 분열의 그 수렁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독재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아직도 이 독재 정권이 2030년 그 전이 아니라면 그렇게 들어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캐나다 교수의 그 같은 글, 에세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설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겠어? 아예 설마. 이렇게 모든 연방 대법원까지 증거가 없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심지어 공화당의 주지사 또 선거를 관장하는 총무처 장관까지도 우리 주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런 대대적인 의도적인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도 공화당의 70%에서 60% 정도가 아직도 부정선거라고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만큼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점점 나는 무조건 트럼프가 좋아, 나는 무조건 트럼프가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중도에서 어떠한 일을 판가름하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분열의 그런 분위기로 미국이 간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로브 같은 공화당의 그 전략가가 공화당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의사당 폭동 사건 1년이 지났지만, 민주당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수백만 표 지고도 당선됐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표, 700만 표 이상을 이기고 선거인단도 수십 표를 이기고 당선이 된 건데,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어차피 러시아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이랬으니까 이게 부정선거야, 이렇게 나오고,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도널드 J.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준하지 않았다면, 그게 그 현 부통령의 몫이니까요. 인준하지 않았다면 공화당이 뭐라고 그랬겠느냐.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리고 나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일은 뚜렷해진다. 공화당이 지금 그 같은 되지도 않는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공화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결국은 민심입니다. 이 민심이 한때는 그런가 하고 거짓에 속고 분위기에 선동되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것, 부정선거가 아닌 줄 알면서도 많은 공화당이 트럼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알아가게 되겠죠. 1년 전보다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칼 로브가 그것을 경계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신문이었지만, 또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공화당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특히 경제면에 있어서 트럼프와 완전히 붙은 건 아니잖아요. 정치도 아니고 언론사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날 현장에는 없었지만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다 지켜보면서 같이 있었던 그 보좌진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유쾌했다. 봐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성품, 대통령으로서의 성품과 그 의무를 다 저버린, 의무를 지키고 마지막 그 성품의 어떤 한 자락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한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중간 선거 때문에 공화당이 뭉쳐, 이거는 공화당에게 마이너스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그날 며칠 전에 지적을 한 겁니다. 리즈 체니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렇게 기물을 부수고 사람들이 숨지는 그 일을 하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지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직무유기다, 대통령으로서. 왜냐하면 몇 시간 동안이나 아들이, 자신의 친구인 션 해니티가 박스에 로라 잉그램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주장하는 어떤 돌팔이 의사와 함께 백악관에 갔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친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집무실에 가서. 그런 로라 잉그램이 박스 앤 프렌즈의 브라이언 킴메리,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도 몇 시간 동안이나 아무 일 하지 않고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탄핵당했고, 두 번 이 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거 자신의 정치적인 바이든 당시 후보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하원에서 두 번 탄핵했습니다. 상원에서 무죄로 탄핵되지 않았지만,
두 번이나 탄핵당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계산해 드린 것처럼 공화당의 70%가 부정선거였다고 하고 그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공화당은 미국 전체 유권자의 30% 조금 넘습니다. 11월 달이 될 때 30%를 더 넘어서 40%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인구 비상. 30%그 아래가 될 수도 있고 30% 지금 31%인데 그것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도 그와 비슷한 퍼센테이지고 무당파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보다 많은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너럴 일렉션이라는 것은 예비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후보로 선출될 수 있지만 본선거에 가면은 말하자면 70%대 트럼프의 당, 공화당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당선될 가능성이 어찌 보면 높지 않으면서 공화당만 더 망가진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지금 무척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증상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오늘의 미국을 많이 듣고 계시고 또 평소에 병이 있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지금 앰뷸런스 같은 것도 불러도 제대로 못 갈 그럴 정도인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주 다시 진앙지가 돼서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식료품 가격 같은 거 걱정해서 고기, 계란 사둬야 돼?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 대법원이 지금 100명 이상이 넘는 기업에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정규적으로 네거티브 테스트를 받는 사람끼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메디컬 클리닉이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그런 클리닉에서 병원이나 일하고 있는 분들은 헬스케어 그런 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입니다. 이것은 백신 접종 의무화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안 받아도 이 기업에서처럼 네거티브 테스트가 나오면 일할 수 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억 명 되는 거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 판결해야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방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곧 이제 결정이 나올 텐데 지금 헌법상의 이 같은 아주 연방 대대적인 이런 파워는 물론 의회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죠. 헌법 2조에 설명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연방 법원의 사법권의 파워 이게 지금 이 사법권의 파워로 간 건데 헌법 3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는 연방 대법원에서 주정부, 예를 들어 이 코비드 19이 많이 확산되는 이런 주정부에서 어떠한 것을 의무화하려고 할 때는 주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연방 정부에 대해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주정부는 미국의 50개 주가 다 각자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50개 주에서 50분의 1 정도 that's okay. 또 이쪽도 that's okay. 사안에 따라서 그러나 통일되게 50개 주를 다 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본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6명이 보수적인 대법관이잖아요. 특히 그 6명 가운데서도 클리어런스 토마스 지금까지 유일한 흑인 연방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 정도 파워 없어. 의회가 해야 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백신 접종 의무화 1억 명에 해당되는 해주지 않습니다. 사무엘 얼리토 같은 대법관은 이 대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진 않았어요.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너무 싫어해서 대법관으로서 1년에 국정연설에 1년에 한 번 있는 그것에 참여해서도 막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고 했었던 사무엘 얼리토잖아요. 이 사람도 자유를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렛 캐버나우나 이 에미 코니 베럿이나 존 로버츠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브렛 캐버나우나 이 에미 코니 베럿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닐 고서치는 분명히 이것에 반대를 할 것 같고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그리고 이 세 사람과 나머지 3명의 이제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번이 백신에 관한 판결이지만 이 연방 정부가 그렇게 대대적인 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다른 이슈에 있어서 연방 정부가 그렇게 크게 권한을 가질 수가 없어 하는 그 점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아직 오미크론 피크는 아니다. 중순부터 1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말이 되겠죠. 그때부터 1월 말, 2월 초까지 피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증상 자체는 굉장히 마일드하다고는 하지만 콧물 나고 목 아프고 현기증, 두통, 근육통. 그런데 열이 많거나 기침은 많지 않다고 해요. 기침은 이번에 없고 열이 많이 난다. 이 증상이 있는데 열이 많이 난다 하면은 독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스트가 중요한데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테스트 기구가 많지 않고 호흡곤란은 없답니다. 독감과 두 가지가 또 겹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플루로나라고 부르고 있죠. 플루, 독감과 코로나 해서 그렇게 보는 있는데 일반 감기 같은 경우는 그저 콧물 나가 목 따갑고 하는데 열은 거의 안 나고요. 지금 케이스 늘어나기 때문에 앰뷸런스도 부족하다는 건 말씀드렸고 격리 기간이 열흘에서 닷새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감염을 하기 쉬운 때가요. 이 양성인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기 2, 3일 전 그리고 증상 나타나고 2, 3일 이후 그렇기 때문에 양성인 사람과 접촉하고 나서 닷새째 정도 되는 때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테스트는 없지만 연방 정부가 아마 이번 달 중순부터 이제 메일아웃을 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래피드 테스트와 PCR 테스트에 대해서 아직도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래피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래피드, RAPID, 빨리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합니다. 해서 딱 코 안에 면봉 같은 것을 긴 면봉을 집어넣고 이렇게 어디에 이제 액체가 있는 곳에 이렇게 넣고 15분 있으면 양성이다 음성이다가 거기 이제 줄로 리트머스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래피드 테스트고 PCR 테스트는 실험실에 가서 아주 작은 분자 다 죽어버린 바이러스까지도 다 아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런데 이 래피드 테스트와 PCR 테스트를 해야지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래피드 테스트를 딱 했는데 내가 양성이다 하면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PCR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실험실에 보내서 더 정확하게. 그런데 이 래피드 테스트와 PCR 테스트에서 다 양성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격리를 했어요. 닷새 격리했는데 격리하고 나서 다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PCR 테스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래피드 테스트를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PCR 테스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바이러스, 절대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바이러스까지 다 가지고 끌고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바이러스까지 또 지금 죽어버린 것까지 다 갖고 나오기 때문에 PCR 테스트로는 한번 양성이었던 사람은 12주일, 몇 개월인 거예요. 3개월 뒤에도 계속 양성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PCR 테스트 내가 양성이었는데 했는데 계속 나는 양성이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PCR 테스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래피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지금은 질병통제국의 규정상 양성이셨던 분들도 5일이 지나고 나면은 별다른 테스트 없이 직장에 복귀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래피드 테스트가 그러면 부정확하지 않느냐? 부정확하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PCR 테스트에 비해서
이 이제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요, 뭐 90% 이상, 뭐 거의 98%까지 레피드 테스트, 그 양성일 때는 이게 이제 증상이 있으실 때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고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뭐 75% 정도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피드 테스트를 먼저 하시고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PCR 테스트를 하시라 하는 거고, 양성이었을 때 다시 직장에 나 이제 완전히 끝났나 알고 싶어 해서 PCR 테스트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몇 개월 계속 여러분들 엄청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스터 샷에 대해서는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나 전부 이제 맞으신 지 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어제로써 두 가지 백신 전부 5개월로 됐고요. 12살에서 17살까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부스터샷도 맞으라고 했고요. 모더나의 CEO는 가을쯤이 되면은 또다시 네 번째 백신을 접종받아야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코비드 19이 완전히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가 끝나고 나서 우리와 바이바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시면서 아, 이제 새로운 노멀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보다라고 각오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당분간은 좀 업그레이드해서요, 좀 한 겹 얇은 것을 쓰시던 분은 두 겹을 쓰시고 그 N95나 KN95나 뭐 94 이런 것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숨지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가 백신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알 수밖에 없으니까 오렌지 카운티의 뭐 40대의 여성 검사라든가 평소에 막 백신에 굉장히 반대하셨던 분들, 프랑스의 너무너무 그 쇼로 유명한 그 과학 에세이스트 그 쌍둥이 형제, 이런 분들 백신 접종 받지 않고 숨지신 분들이 많고요. 물론 백신 접종 받고 숨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90세가 넘으셨다던가 85세가 되셨다던가 뭐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나이 많으신 분들께 굉장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끼리 전부 부스터샷까지 맞았다 하더라도 젊은 우리 손주, 손녀들을 대하실 때도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쓰세요. 손주, 손녀들이 젊은 사람이라서 조심을 좀 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말씀드립니다. 학교도 다시 오픈했다가 듣던 얘기 또 나와요.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학교도 있고, 백신 접종 안 맞으면 해고시키는 메이오 클리닉을 포함해서 뉴욕의 많은 병원은 지금 코비드 19이 아닌 응급 환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스태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골드만삭스도 재택근무를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미크론 변이가 사회의 여러 가지를 기능을 마비시키긴 합니다. 그러나 뭐 사람들을 무더기로 숨지게 한다던가 그런 일은 좀 덜하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좀 안심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좀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다시 어떠한 바이러스 변이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여론조사의 그 결과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 이 지지율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CNBC와 Change Research가 여론조사한 것이 56% 바이든 대통령 지지하지 않고 9월 달에 54%였습니다. 4월 달에는 49%였는데 이게 점점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지금은 지지한다는 사람이 44%인데 그 사이에 코비드 19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사람이 잘한다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잘못한다 55%, 임기 초와 상당히 달라진 겁니다. 여기에는 백신에 대해서 더 해야지 된다 24% 의무화를, 이 적절해 26%, 그럼 50%잖아요. 더 해야지 된다거나 적절하다. 그런데 똑같은 50%는 너무 나갔다는 거거든요. 백신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가 한 주일 전보다 7,000명이 늘어났고 12월 달에 일자리 창출은 예상의 뭐 반도 안 되는 뭐 19만 9천 명이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 그 원하는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일자리든 일자리를 찾기는 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450만 명이나 11월에 그만뒀고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을 했지만 어떻게 연설을 하든 균형이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팬데믹 이전보다 360만 명 정도 일자리가 모자라거든요. 2년이 지나갔으면 인구가 늘어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보다 일자리가 적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웬만큼 먹고 살 수 있으면 아이도 내가 돌봐야지 되고 하니까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도 많고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목숨 내놓고 일하겠어? 그냥 정부 보조금 받고 뭐 아이들이 주는 돈 받고 이렇게 살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건강한 그런 그 형태는 아닌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실업률이 4.2%에서 지난달 지지난달 전부 4.2%였고 이제 3.9%로 줄어들었다고 좋습니다 하고 어제 연설을 했지만 아주 균형이 잡힌 경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60%나 되는 겁니다. 코비드-19 잘못했다 55%, 경제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활 필수품 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필수품 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72%가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이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고 이 여론조사는 1895명을 대상으로 12월 17일부터 며칠 뒤까지 여론조사를 했고 3.1% 오차범위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세계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텔레비전 인터뷰도 너무 많이 보셨고요. 잡지 인터뷰 또 무슨 뭐 그 영화 뭐 The Inventor라는 영화였어요. 그런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검은색 터들넥을 많이 입고 다니고 했었던 이제 37살밖에 안 됩니다. 2003년도에 19살 때 원래 휴스턴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 엔지니어링, 그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중퇴를 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한번 회사 만들어서 이름 바꿔서 바꾼 이름이 테라노스라는 회사. 혈액 한두 방울로 질병을 한다. 한 병, 두 병이 아니라 보통 우리 혈액 검사하면 한 병 뽑을 때도 있고 두 병 뽑을 때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방울로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질병을 다 알아내는 기술이 있다. 우리가 그런 디바이스가 있다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냈는데 의도적으로 투자가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이번 주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아무웨이, 월마트의 무슨 뭐 상속자들, 루퍼트 머덕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진으로는 뭐 헨리 키신저, 너무 많은 뭐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심지어 이 부통령이었을 때 바이든 현 대통령도 그 실리콘밸리 회사 실험실에 가보고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하고 다 스테이징이라는 거죠. 연출한 실험실이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이게 안 돼서 수백 번 해도 실패를 하고 뭐 어떤 경우에 뭐 이머전시로 뭐를 하고 했었다는 내부 고발로부터 나와서 2015년도에 교수들이 점검을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배드 블러드라는 혈액으로 하니까 배드 블러드라는 책까지 써서 그 회사 내부의 일들도 굉장히 회사 자체가 젊은 사람이 만든 회사지만 2003년도에 19살이었지만 비밀스럽고 아주 그 억압적이고 이랬다는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뭐 일반인들에게 숨겼다 하는 4가지에 대해서 무죄 혐의 받았고요. 3가지에 대해서는 무슨 뭐 와이어 커뮤니케이션 뭐 돈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고 뭐 90억 달러까지 유출했고 본인 자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고 해서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인터뷰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책 읽기는 어땠냐. 이러고 이제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바리톤 스타일이고 원래 그러지 않았대요. 연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검은색 터들넥을 그 스티브 잡스를 너무 존경하고 한다고 검은색 터들넥이 스티브 잡스 이후에 파워의 상징으로 했는데 물론 예전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그런 것을 입으면 지적인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터들넥. 근데 지적인 것에다가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파워까지 붙었잖아요. 그런데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입었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입혀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2007년부터 그렇게 연출을 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처럼. 그리고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거 사실이군요. 아주 그 바리톤이래요, 제가. 바리톤으로. 한국말 영어 막 같이 어떤 때는 한국말 정확하게 한국말 발음으로 하는 것이 영어라도 더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바리톤으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번에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9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이 회사를 만들 때 자체는 학교 교수들이 그게 말이 돼 했는데 한 교수가 나이 많이 든 한 교수가 그렇게 밀어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딱 만들고 나서는 바로 또 다른 19살 연상의 남자, 당시에 결혼을 하고 있었던 유부남인데 아파트먼트에서 동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2년 뒤에 2005년도에 이 남성을 회사에 어떤 직책을 주는데 그 로맨틱 관계가 비밀스러운 로맨틱 관계였습니다. 물론 일부는 알았겠지만 동거까지 하는데도 비밀스러운 그 관계가 회사가 2015년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거 가짜야 폭로하고 하면서 관계가 흐트러져서 2016년도에 헤어지고 그 엘리자베스 홈스는 내가 해고했다고 하고 그 남성은 내가 사임한 것이다라고 하고 그 남성도 다음 달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이 여성이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재판받기 전에 2019년도에 비밀리에 에반스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샌디에고의 호텔만은 호텔 29살이에요. 지금 상속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지난 7월에 아이를 낳습니다. 코비드 베이비인 거죠. 아이를 낳아서 재판정에 갈 때도요. 아주 그냥 그 터들넥에서 보드라운 브라우스, 속에 브라우스를 받쳐 입고 좀 약해 보이고 이런 것 있잖아요. 배심원들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기저귀 가방 메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연출을 한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배드블러드를 책을 쓰고 보도를 한 기자는 이건 반미치광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지금 발명한 이것이 이 기구가 피 한두 방울로 모든 병을 수백 가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것 가운데 최고의 발명품이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낮은 바리톤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그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이 그동안 언론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 보도를 해줬고 타임, 블룸버그, 포브스 이런 데서 여성이 자수성가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더 유명한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뭐 이름 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려진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19살 연상의 남자를 다 거기다가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 남자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했고 그 남자로부터 조종당했다. 막 이런 것을 재판 과정에서 한때 10년 이상을 로맨틱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남자에게 다 미룬다는 게 저는 여자로서 그게 가장 좀 섬뜩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에반스라는 남편, 아이를 낳은 이 남편은 8살 연상인데 원래는 이 남편의 가정에서 이것은 얼만큼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뉴욕 포스트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둘 관계를 떼놓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고 이 두 사람은 그 비밀 결혼을 했고 결국은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은 지금은 이 가족에게 남편의 가족들도 이제 이미 씨앗이 나왔잖아요. 그 집에 씨앗이 해서 그 남편의 가족들도 이 엘리자베스 홈스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홈스는 먼저 같이 일을 했었던 그 파키스탄계 남성을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서 인도로 이민 갔고 힌두교고 미국으로 다시 이민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이 엘리자베스 홈스는 그 남자가 나를 조정을 해서 이런 것이지 나는 모른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투자가들에게 돈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증언 나온 것 가운데 그런데 그 남자가 나에게 투자가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말도 중간에 나왔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에반스라는 지금 어린 아이의 아빠인 현 남편의 가족들은 굉장히 엘리자베스 홈스가 자신의 아들을 그 부모는 에반스를 조종하고 있다. 매니플레이트 한다. 엘리자베스 홈스는 내가 그 남자에게 나의 10년 연인에게 매니플레이트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에반스의 가족은 에반스를 나이 많은 여자가 이 남자를 에반스를 매니플레이트 한다. 조종한다라고 믿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였잖아요. 그럼 실리콘밸리의 모든 스타트업, 이제 시작하는 회사, 투자를 끌어들이는 회사들은 희망을 파는 겁니다. 이 카리스마가 있는 엘리자베스 홈스가 낮은 바리톤으로 이제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많아요. 그 이 사진에. 나이가 많은 헨리 키신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70대, 80대, 90대 이런 사람들, 그런 루퍼트 머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사로 하고 돈을 이제 끌어오게 하고, 그럼 그 이사진이 또 돈을 끌어들이고 이런 그런 일을 했는데 희망을 파는 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개발 중인 회사에 돈을 대는 거잖아요. 희망을 판 것이 완전한 범죄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도적으로 아닌 것을 알면서, 왜냐하면 내부 고발이 많이 나왔으니까, 희망을 파는 것을 100% 크라임으로 볼 수 있는가? 실리콘밸리의 그 스타트업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이런 때 사가라고 하죠. SAGA. 이 스토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달 그 남자의 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만들어 놓은 드라마 같은 것이 있잖아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방영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저로서는 스팽겔리 디펜스, 스팽겔리라는 그 픽션에 나오는 남을 조종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여성이 내가 조종당했다는 스팽겔리 이 디펜스가 저로서는 가장 인상에 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루퍼트 머덕도 자신들 회사에 사주도 투자를 했어요. 많은 투자를 한 사람에 속합니다. 루퍼트 머덕은. 그런데도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사는 기사대로 보도를 하는 거죠. 물론 루퍼트 머덕이 굉장히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차피 터질 일이면은 남의 회사에서 터지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에서 터지는 게 신문으로서는 또 그게 파워를 갖게 되는 거고, 파워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maybe 어떤 다른 아주 작은 나라의 작은 신문에서는 우리 회사 사주 망신이야 하고 쉬쉬쉬쉬 했을까요? I don't know.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인상적이었던 그런 한 주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 뉴스에서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을 전해드립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연설 가운데서 선택했습니다. Here is the God truth. 신의 진실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bout January 6, 2021. 지난해 1월 6일 사건에 대한 God의 진실이다. God의 진실. God truth. 이 표현은요, 신의 진실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해? 눈을 감고 가만히 그날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그 분열의 상징인 남부연합기가 거기에서 막 흔들렸고, 남북전쟁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Unarmed insurrection. 무장 반란입니다. 무장 반란입니다. 그게 former president has created the web of lies. 그때까지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web of lies,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power over principle. He values.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워를 원칙보다 더 가치를 두니까. 그리고 그의
진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고 can't accept that he lost.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처받은 이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진실이다. God truth. 이 얘기는요. 뭐 정말 완벽한 absolute 완전한 진실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정치인들이 이건 God truth야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absolute 진실, 정말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할 때 우리가 unquestionable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truth, 진실이다 할 때 God을 씁니다. God truth라는 게 정치인들이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위크엔드 에디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오랜만에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을 전해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